네, 반갑습니다. 네, 140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뭐 어떠셨나요?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처음 보신 분들은.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공부의 양에 따라 다 틀리니까요. 네. 어떻게나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하셨으면은 한번 이제 뭐 점수를 이제 기다려 보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인데 그렇게 뭐 결코 이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쉽지만은 않았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 이제 커리큘럼대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준비하셨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체험을 하는데 는 무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도 오늘 오늘 점검 갔다 왔는데요. 여기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된데 맞은편에 보면은 중앙일보 자리 현장이 있거든요. 큰 현장, 몇 개 현장 붙어 있는데, 오늘 두 개 현장, 대림 현장하고 포스코 현장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좀 어제는 이제 을지로에 이제 대우 본사 바로 앞에 있는 대우 현장, 탑다운 현장 갔다 왔었고요. 또 어제는 많이 더웠는데 오늘은 햇빛이 오늘 없다고 해서 좀 덜 더울 줄 알았는데 오늘 엄청나더라고요. 지하에 내려갔는데 완전히 홈뻑 완전히 다 젖고,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예비 옷을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옷 싹 한번 갈아입고, 예, 이렇게 좀 준비는 이제 제가 다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현장을 오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현장이 대림 현장은 이제 코아 후행공법이고, 지하 지금 7층, 8층까지 내려갔나? 그리고 이제 지상에 데크가 지금 한 10층, 12층 정도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이런 현장이고요. 그래서 오늘 갔다 오고, 바로 옆에 현장이 이제 포스코 현장인데, 그건 지하 지금 2, 3층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지상 지금 한절주 지금 철골 걸고 있고, 지금 이제 추락방망 지금 걸고 있는 이런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시간, 원래 제가 한 4시간, 원래 한 현장 가면 이제 점검 이제 체크하고 이제 리스트까지 이제 보고하는 것까지 원래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늘 또 이제 요 해설 강의 때문에 조금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하여튼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현장 갔을 때요, 제가 느꼈던 거, 제가 이제 가르쳐 드렸던 거, 이제 폭염에 대해서 과연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각 회사마다 또 회사가 같아도 현장마다 또 좀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발주난 이런 연도에 따라서 지금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스마트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그것도 이제 발주시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좀 느꼈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힘들지만 항상 현장에 자꾸 나가면서 제가 이제 시공기술사를 강의를 하니 지금 제가 시공사에 있었지만 시공사에서 지금 이제 단절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을 느끼려고 제가 항상 많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점검 기간에는 제가 보통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나가거든요. 한 달에서. 그러니까 점검 기간 외에도 보통 5번 전후는 제가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간 것들 제가 많이 체크하고 사진 찍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 제가 또 스크랩하고 강의에서 필요한 내용들 알려드리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1교시부터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교시. 자, 1번, 뭐 처음 보는 겁니다. 예, 목재. 네.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1번에 갖다 놓잖아요. 그럼 뭐 괜히 되게 어려워 보여요. 예.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선택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저 깍두기로 다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출문제 다 깔아 놓으니까 너무 모든 분들이 다 못 풀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속 편해요. 모든 분들이 다 모르는 문제구나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1번 문제. 그리고 2번은 전 물가 변동이 나왔는데 물가 변동의 연속적으로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연장선상이죠. 그대로 품목 조정률, 지수 조정률. 그래서 출제가 됐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모의반에서 하셨으면은 모의반에서 항상 물가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서브를 작성하기 때문에 서브 안에 비교표가 있거든요. 그림도의 책에. 그래서 이제 작성하는 데는 오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뭐 예상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3번 문제 OSC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올해 2번 나왔습니다. 첫 시험에 탈현장 공법이라고 하고, 예, 물론 이제 영문으로 나오냐 한글로 나오냐 이게 좀 틀리게 나왔지만은 어쨌거나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탈현장 공법해서 가로 열고 OSC 업사이드 컨스트럭션해서 시험에 나왔는데 뭐 이게 2번 나온다는 게 참 뭐 거의 획기적입니다. 근데 뭐 모든 분들이 다 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그래서 기본 점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LW도 우리가 기출문이 문제죠. 예전의 기출문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서브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같은 경우 이제 기출문제 서브를 작성하는데 기출문제를 웬만하면 한 번 이게 2번 이제 출제된 건데 이제 2번째 출제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는 최소한 우리가 서브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서브 작성 우리가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서브를 작성해 놨으면 그래도 조금 더 가깝게 쓸 수가 있거든요. 자신 있게. 예. 서브가 없으면 자신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자신감이. 기출문제잖아요. 그럼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LW. 자, 본두빔도 아주 예전 기출문제인데 그냥 우리가 항상 모의고사에서 항상 용어 문제를 우리가 조적해서 푸는 이런 기본 문제입니다. 뭐 장판지에서 설명 제가 해드렸으니 뭐 모든 분들이 다 푸셨으리라 보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이제 그 스마트 이 건설의 이제 정분 데이터. 네. 이것도 뭐 이쪽에 이제 관계된 분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그 접근하기가 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 자, 그럼 뭐 버리는 문제겠죠. 그래서 2번째 우리가 제가 이렇게 제 근처에서 이렇게 시험 보신 분들이 2번째로 버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층간변이 추정성. 우리가 층간변이가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리고 커트널의 요구 성능에서 우리가 항상 층간변이 추정성이 맨 앞에 들어가잖아요. 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층간변이의 개념에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선택이 인슐레이션 파스너냐 아니면 다발철근이냐 해서 우리가 이제 좀 고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들은 바가 있으면 아니면 내가 현장에서 접한 바가 있으면 한 가지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건데 이 2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좀 아픈 좀 현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0문제를 선택하는데 한 문제가 조금 마지막에 좀 힘들어 했다. 예, 이 2문제에서 네. 그래서 선택에서 요 2문제가 좀 힘들어 했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탄산화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네. 뭐 가장 뭐 기본 문제 뭐 장판지에서 말씀드렸고, 네. 이제 용어는 아주 예전 기출문제를 제가 이제 체크해 놨는데, 예. 서술 문제 제가 나올 이제 때가 됐다고 했잖아요. 예. 116회 나오고 118회 나왔으니 탄산화가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기본 문제겠습니다. 네. 다음에 콘크리트 기온 보정 강도. 네. 처음 나왔지만 우리가 제가 장판지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이제 배합 설계 때 말씀드린 이제 품질 기준 강도와 내구성 기준 압축 강도하고 연계성을 말씀드릴 때 품질 기준 강도와 요 온도 보정을 더해서 우리가 호칭 강도를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연계해서 같이 풀어 나오면은 우리가 답안을 콘크리트의 개념이니까 우리가 채울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겠고요. 네. 제가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기계적 이음은. 네. 네. 이제 나올 때 됐다. 네. 현장 가서 제가 이제 어제 현장도 마찬가지고 금일 현장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가면은 지금 기계적 이음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네. 기계적 이음. 네. 그래서 기계적 이음 제가 강조를 많이 했고 또 문제풀이를 10to10에서도 모의고사는 기본이고 네, 10to10에서 제가 강조하면서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류뿐만 아니라 어떻게 품질 기준까지도 완벽히 써야 된다. 그래서 품질 기준 제가 시방에 있는 내용 써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계적 이음 제가 강조했죠. 네. 그리고
마지막 모살 용접이 또 오랜만에 120회 나오고 오랜만에 또 모살 용접. 모살 용접도 마찬가지죠. 뭐 모살 용접 장판지를 같이 했으면 모살 용접의 어떠한 개념 바로 쓸 수 있고 모살 용접의 종류, 이음과 용접법에 대한 그 이음은 제가 그림 그리면서 해드렸으니까 그냥 어쨌거나 채울 수 있는 거죠. 뭐 용어 문제니까. 자, 이렇게 해서 1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어려운 문제도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전 시험이든 그 전의 시험이든 앞으로 우리가 볼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13개에서 3개는 우리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그 10문제가 우리가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좀 해석하면서 이런 그 인슐레이션 파스너 또 우리가 영문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유추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 것이고 요 다발철근도 뭔가 묶어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 묶음철근. 이것도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서 마지막 문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써야 되겠죠. 처음 나온 문제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으니까. 다발철근도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건축 쪽보다는 토목 쪽에서 많이 행하는 이런 철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은 다 똑같다. 모든 분들이 어려워했던 마지막 한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시공기술사는 어렵고 쉽고의 개념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든 쉽든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규반에서 뭐 모의를 하든 뭐 스터디까지 가든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텐투텐트 강도하고 최종 모의고사도 하고 이제 진행하잖아요. 그 진행하는 게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나왔던 문제 똑같은 문제 나와도 우리가 그 연습을 통해서 하면 우리가 연습이 안 되면 그걸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 강조한 이 기계식 이음 제가 쓰라고 그랬잖아요. 기계식 이음. 그래서 기계식 이음은 면접에서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계식 이음이 일반 콘크리트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시방서에 일반 콘크리트에서도 나오고 철근공사에도 나옵니다. 기계식 이음이. 철근공사.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에서는 메카니컬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철근공사에서는 메카니컬 스플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근공사에서는 이 슬리브의 개념을 기계적 이음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 콘크리트에서는 슬리브 포함 우리가 용접과 가스 압접도 기계적 이음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이음의 시방이 이제 개정됐잖아요. 시방이 24년 12월 달에 추가로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그럼 그 내용 때문에 제가 강조를 많이 했고, 자, 기계적 이음이 우리가 134회 때 용어로 문제 출제됐단 말이죠. 근데 바로 나온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136회 때는 서술 문제로 출제되고, 이건 이제 품질 기준까지 다 물어봤죠. 그리고 135회 때는 뭐가 나왔습니까? 가스 압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34, 135, 136회까지 연속으로 출제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가면 기계식 이음, 기계적 이음 거의 90%는 다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가스 압접 이제 탑다운에서 필요한 일부 가스 압접도 하고 지금은 우리가 카플러 이제 너트가 없는 이제 카플러 이음으로 우리가 기계식 이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품질 시험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136회. 그럼 제가 이제 써달라고 했잖아요. 그 품질을. 이거 바로 직전 10-10에서도 해드렸습니다. 제가 모의 1에서도 풀렸고. 예. 자, 우리가 가스압적과 용접 이음은 같이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기계식 이음은 이제 슬립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가스압적과 슬립으로 다 외관 검사는 같이 한다. 외관 검사하고 그다음에 인장 시험을 한다. 인장 시험. 이건 시험서에 가야 되겠죠. 인장 시험 하려면은 요것도 인장 시험을 한다. 그래서 인장 시험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기계식 이음에서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얼마? 125%가 확보돼야 된다. 이거 무조건 쓰라고 했단 말이죠, 제가. 예, 또 마찬가지죠.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125%가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1노트의 세계소는 시험을 해줘야 된다라고도 시방에 있으니 써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하나 이제 구분될 수 있는 거는 가스압적과 용접은 비파괴죠. 비파괴 시험. 요 슬리브는 개정된 내용이 잔류 변형량이 개정된 거죠. 잔류 변형량. 그래서 우리가 시공하시는 분도 이 잔류 변형량이 개정된 것도 몰라요. 오늘도 그 공사팀장님이나 또 공무부장님 잔류 변형량 혹시 알고 계세요? 근데 모르시거든요. 품질 옆에 품질 알고 계시겠는데 품질은 알고 계세요. 왜? 시험을 하니까. 네. 그럼 우리가 그 공사 쪽에서도 잔류 변형량이 이제 시방에 올라타서 추가됐으니 잔류 변형량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잔류 변형량은 슬리브 안에서 우리가 변형이 발생된단 말이죠. 네. 변형이 발생되니까 요거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변형량을 이거는 0.3mm 이하로 1등급은 그리고 2등급은 0.6mm 이하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 3등급은 1mm 이하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무조건 잔류 변형량의 기계적 이음이 나오면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지금 이거 1년 됐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 네, 1년. 136회 서술 문제 작성하신 분들 이거 다 썼습니다. 136회. 네. 자, 그러니까 비파괴 시험은 1노트에 요거는 30개소다. 30개소. 네. 그래서 비파괴 시험을 해줘야 된다. 네.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인장 시험과 비파괴 시험의 1개소, 이 로트의 단위는 한 작업반이 동일한 작업반이 동일한 개소, 동일한 날에 작업한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200개소를 표준으로 한다라고 시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도 우리가 작성해 주면 좋죠. 네. 그래서 이 기준을 제가 무조건 써달라고 했죠. 무조건. 네. 기계식이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도 강조하고 10-10에서도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용어 문제도 풀고 서술도 제가 냈거든요. 136회 문제를. 그래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여기 또 기계적 이음, 기계식 이음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까지도 완벽하게 써도 전에 그 용어가 좀 특이했지만 좀 변별력이 없었잖아요. 전에 용어가 17점이 될 수도 있고 18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썼으면 무조건 저는 18점 이상은 분명히 나온다라고 제가 뭐 장담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계식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답안을 보면서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표랑 같이 한번 보시면서 자, 1교시 1교시서부터 뭐 스트레스 받습니다, 지금. 네. 네. 크로스 라미네이트 팀버와 글루드 라미네이트 팀버. 네. 자, 정의해 보시면은 뭐 목재니까요, 목재. 네. 크로스 지금 직교 방향, 이 섬유 방향이 서로 직교 해서 접착하여 만든 이제 구조형 집성판이다. 이게 이제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GLT는, 요거는 이제 그 접착이죠, 접착. 예, 글루 접착. 접착제로 붙였다라는 이제 개념인데, 접착제로 붙인, 이런 목재의 개념인데, 목재를 섬유 방향으로 평행하게 접착하여 만든 구조용 집성제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림 잘 그 표현돼 있죠. 네. 그래서 CLT는 판으로 쓰는 목재. 예. GLT는 기둥, 보로 쓰는 목재다. 그러니까 벽체 바닥에 사용하고 기둥과 보에 사용한다. 정도 보시고 그림 보시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밑에 내용들은 읽어 보시고 뭐 시공 순서 보시면은 당연히 기둥 보에는 이제 GLT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제 판의 작업에서는 CLT를 사용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공 순서 보시면 이해되시겠습니다. 이 답안을 보면 별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한 시간 안에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할 수 있겠죠. 예, 1교시 문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바로 뭐 패스하면 되는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목적 시공순서 한번 시공식 이상 이렇게 보시면 뭐 이해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문제 2번. 네, 품목 조정률, 지수 조정률. 이게 128회 원래 서술 문제였습니다. 128회 서술 문제 나왔고요. 이게 전회차에 벌써 물가 변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변동 안에 연속 선상에 또 나왔다. 이제 연속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품목 조정률, 지수 조정률.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물가 변동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서술 서브가 있으면은 우리가 작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그럼 부족한 부분은 물가 변동으로 우리가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만큼 다 채울 수 없어도 우리가 일부 채울 수 있으니 나머지는 물가 변동으로 우리가 다 당연히 채워야 되겠죠. 네. 개요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품목과 비목의 이제 가격 변동 이제 3%죠. 그리고 지수 조정률은 이제 지수의 변동이 3%고, 그 용도에 보시면은, 예, 구성 비목이 적고, 그 조정 횟수가 적을 경우, 예, 많지 않을 경우, 이렇게 어렵게 썼나 모르겠네요. 적을 경우, 둘 다 적을 경우에요. 소규모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대겠죠. 지수는, 네, 비목도 많고, 조정 횟수도 많고, 장기적인 어떤 대규모의 100억 이상 공사에 지수 조정률이 쓰인다 정도만 써주고 물가 변동으로 채워줘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 점수가. 예,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이요. 네, OSC입니다. 네, 예, 이게 한번 걸리고 또 나오는 뭐 엄청나네요. 제가 이제 그 올 초에 이 그 작년 이제 12월 달에 그 모듈러 이제 특별법 제정된다고 이제 처음에 모듈러 특별법이 제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험에 10-10에서부터 OSC도 내고 모듈러 특별법도 제가 문제도 내고 그래서 제가 올 첫 시험서부터 이제 많이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자체는 이 OSC가 어마어마하게 매스컴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OSC서부터 그 안에 또 모듈러까지. 뭐 PC는 당연하고 또 PC도. 네, 그래서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모듈러 특별법도 문제도 내고 OSC도 문제도 내고 그래서 OSC가 첫 문제, 첫 그 138회죠. 네, 첫 문제 출제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도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요것도 제가 이제 문제풀이
그 뒤에 또 이제 모듈러도 이제 또 마지막 문제 나왔는데, 네, 같이 또 우리가 그 10to10에서도 제가 문제풀이를 같이 했죠. 네. 모듈러는 이제 최종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문제풀이를 했네요, 제가. 네. 자, OSC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네. 시설물 설치될 부지 이외의 장소죠. 탈현장이죠. 그래서 생산 후에 현장에서 운반해서 시공한다. 이 개념을 알면은 충분히 대제목 잡고 나머지 내용들 작성할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뭐 기본 문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문제 4번. 자 LW입니다. 이거 99에 나왔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또 LW가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아요. 또 제가 현장 가면은 그런데도 이렇게 나온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어떻게 한다? 서브를 작성해 주셔야 된다. 근데 서브로 그럼 빼곡하게 작성하냐?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개념 LW가 뭔데? LW의 정의, 키워드만 작성하고 비슷한 그림만 그려줄 수 있으면 나머지 3, 4번, 3, 4, 5번은 우리가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예. 이 순서랑 시공수 유의사항을 유추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교를 쓸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LW 보시면은, 네, 키워드는 그 2번에 보시면 시멘트 밀크를 먼저 주입해서 공급을 채우고 후에 LW액을 저압으로, 뭐 규산소다를 섞었다 하는데, 네, 저압으로 주입하는 차수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뭐 시공 순서 어떠한 그림 좋습니다. 네. 그래서 면제 튜브를 삽입해서 C를 주입하고 케이싱 인발, 그다음에 LW를 주입하는 이런 맥락으로 개념도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뭐 특징, 뭐 시공 순서 또는 시공 시 주의사항, 뭐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압 주입에 비교도 되고 우리가 이제 JSP는 있는 고압과의 또 비교도 되고 뭐 다양한 비교할 수 있겠죠. 네. 자, 문제 5번. 자, 본드빔입니다. 네, 장판지에서 이거 뭐 계속 뭐 진행하는 내용, 장판지 안에 있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60회에 나왔던 겁니다. 60회. 아주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중을 균등히 분포시키고 일체성을 확보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는 그 위치와 설치 위치와 그 기능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뭐예요? 제가 특강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포괄적인 문제잖아요. 포괄적인 문제. 그럼 뭐야? 내 마음대로 작성할 수 있잖아요. 대제목을. 그럼 1번에 정의 키워드 들어가잖아요. 2번에 본드빔 그림 그려주면 되잖아요. 네. 테두리보, 벽돌 보강보, 기초보. 그리고 뭐 인방보 다. 그 본드빔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럼 2번까지 그림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럼 뭐 3번서부터 4번서부터 뭐 다 쓸 수 있잖아요. 네. 뭐 본드빔의 목적이냐, 아니면 필요성이냐, 본드빔의 특징, 그리고 시공시 주의사항. 다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본드빔 모든 분들이 다 선택해서 작성하는 기본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6번 뭐 인터넷 보시면 다 찾아보셨으리라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터넷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군 데이터 이것도 이제 뭐 이쪽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별건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전혀 이쪽과 무관하신 분들은 뭐 전혀 생소한 거죠. 네. 생소한 문제가 저는 두 문제 완전히 우리가 유추해서 쓰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번과 6번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좀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예, 뭐 3D 뭐 레이저 이제 스캐너, 라이다, 뭐 드론 그래서 대상물을 측정해서 수많은 점의 X, Y, Z의 좌표를 3차원 표현한 3차원 디지털 데이터. 이 X, Y, Z가 X는 앞뒤를 의미하고 Y는 뭐 왼쪽, 오른쪽, 뭐
Z는 위아래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들의 좌표를 가지고 그럼 이걸 어디에 쓰이냐? 뭐 이런 그 장비의 정밀도서부터 사각지대 뭐 어떠한 그 BIM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BIM에서 디지털 트윈을 한다 하면 그 디지털 트윈을 하는데 이 정군 데이터를 이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찾아보셨으리라 보겠습니다. 네. 자, 문제 7번. 네, 층간 변이 추종성이죠. 그래서 일단 층간 변이가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층간 변이가 96회에 한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추종성 하면 우리가 당연히 커트널의 요구 성능에서 층간 변이 추정성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분들이 다 층간 변이의 개념, 층간 변이가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층간 변이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추종성을 우리가 설명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층간 변이 추정성이란 상대 변이가 발생될 때 이를 흡수, 파손 없이 변이에 대응하는 이런 성능, 뭐 내용 뭐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죠. 뭐. 그리고 2번은 층간 변이에 대한 개념, 그림 그려줄 수 있겠고요. 네, 기출 문제니까요. 네. 그럼 층간 변이의 발생의 이런 원인, 그리고 층간 변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 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야? 원인과 대책이 커트널의 하자 발생의 원인 그리고 대책 똑같은 거거든요. 네. 뭐 또 여기 이제 뭐 구조적 뭐 재료, 파스너, 시공 뭐 다 나왔는데 뭐 우리가 또 목업 테스트까지 뭐 가면 되는 거죠. 뭐 네. 뭐 기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요 인슐레이션 파스너 네. 이제 9번에 이제 다발철근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10개를 선택하려면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골치 아팠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슐레이션 파스너도 알고 나면 별게 아닌데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정의 쓰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예, 그 정의라는 게 어떤 개념, 이게 정의를 쓴다, 그 키워드를 쓴다라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네. 자, 이것도 두 번째 동글뱅이 보시면은 네, 단열재를 설치. 그래서 전용 파스너를 이용해서 단열재를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고정 후 부착하는 이런 공법 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림 뭐 표현해 줬습니다. 뭐 그림 표현해 줬으면은 이제 대제목 잡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시공 순서 보시면은 바탕 처리하면서 이제 단열재를 먼저 선부착하고 그다음에 천공해야 되겠죠. 고정하려면은 천공하고 그다음에 파스너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마감면에 또 이제 그 단열재를 갖다 덧대서 붙이는. 그래서 우리가 단열재 파손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이제 열교 이런 냉교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공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확보 방안은 뭐 이거 보시면은 뭐 이해 다 되시리라 보겠습니다. 자, 다발철근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다 찾아보셨겠지만, 그래서 건축에서 현장에 가서 다발철근을 우리 건축에서 봤다라는 그렇게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많은 현장을 지금 다니는데 다발철근 한 현장은 한 현장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찾아보니 이것도 이제 토목 쪽에 많이 해당합니다. 토목에서 많이 쓰는 철근. 토목 쪽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정의를 이제 작성을 해주셨는데, 예, 2개 이상의 철근을 서로 접촉해서 하나의 철근으로, 예, 이렇게 작성해 주셨고, 2개 이상과 그 4개 이하입니다. 네, 4개 이하가 좀 빠져 있는데, 2개 이상과 4개 이하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시공도 이렇게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저 평면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mm 4가닥을 이렇게 묶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 역학적 특성 보면 구조적 특성, 뭐 그 역학적 특성 4개. 그러니까 최대치가 4개다 이 철근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발 철근의 품질 성능 확보 방안 이렇게 보시면은 네, 뭐 1번 뭐 다발 철근은 상호 밀착해서 견고히 결석해야 된다. 네, 배근 위치를 준수하고 콘크리트 소요 피복 확보해야 되고 충전성을 우리가 확보하는 거거든요. 예, 이 철근이
그러니까 보철근이나 이런 그 교곽철근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교곽철근 같은 경우도 이런 시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다발철근을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5번에 보시면 이음 이치를 분산해 줘야 된다. 네, 엇갈려야 된다라는 거죠. 네. 40D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착 길이를 확보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단어가 이제 뭐 수치가 있는데 뭐 체크해 보시면은 3개 다발하고 또 4개 다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개 다발이 20%를 증가시켜야 되고 4개 다발이 33%를 증가시켜야 된다. 뭐 라고 하고요. 그리고 띠철근으로 구석해야 된다. 그리고 35mm 이하여야 된다. 뭐까지 뭐 추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발철근이 나왔으면 우리가 그러면 요걸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이제 다음 시험에 이제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이템. 예. 다발철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발철근을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뭐 혹시 뭐 영동 그 대교 이제 지하 제가 항상 거기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좀 시끄러웠잖아요. 이제 철근 때문에. 그래서 그 맥락이 뭐가 있었냐면 요 다발철근의 어떠한 해석이 좀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의미로 요 다발철근을 출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목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철근이었다. 그리고 이제 뜯어보니 예,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네, 탄산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용어로도 79회에 나왔던 문제네요. 네. 그래서 탄산화는 뭐 강조했죠. 제가 장판지에서도 116회 나오고 128회 나왔으니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장판지에서 보시면은 강도 저하 원인과 그다음 대책, 그다음 내구성 저하 원인과 대책, 그리고 균열 발생 원인과 대책. 균열은 매회 지금 출제되고 있는 거고 내구성도 원래는 출제가 이게 좀 되는 문제였어요. 네, 내구성도 120회 출제가 됐었고 127회 출제가 됐는데 지금 출제가 안 됐는데 그게 이제 내구성 기준 압축 강도가 나오면서 그게 조금 이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가 안 됐는데 내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염탄화 동원권에서 이 탄산화가 가장 중요하고 용어보다는 서술 문제로 이제 많이 출제가 되니 충분히 나올 확률이 있다. 그래서 탄산화는 시험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정의, 뭐 중성화, 어떠한 개념, 원인, 대책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제가 이제 이것도 문제를 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탄산화, 우리가 확인, 어떠한 시험까지 페노프탈레인 1%, 예, 그래서 시험까지 넣어줬으면은 더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탄산화, 네, 제가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나올 때 됐다고. 예. 자, 콘크리트 기원 보정 강도입니다. 예, 제가 이제 요즘 그 장판지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력을 받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와 그리고 노출 등급을 고려한 내구성 기준 압축 강도에서 큰 값을 통해서 우리가 품질 기준 강도가 결정되고 그 품질 기준 강도에 기온 보정을 더해서 우리가 호칭 강도가 나온다라고 해서 요즘 제가 이제 장판지 시간 말씀드리는데, 예. 그런데 이제 품질 기준 강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토목에서 시험도 나오고 우리가 건축 품질에서는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요번 그 장판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좀 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이 21년도에 이제 시작된 이 품질 기준 강도가 지금 이제 품질 기준 강도와 내구성 기준 압축 강도가 지금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지금 현장에서 이제 혼란이 된다 해서 이제 삭제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제가 26년 4월 달에 우리가 이제 시방이 지금 개정안에 지금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상 문제에서는 안 뺐어요. 품질 기준 강도와 그리고 내구성 기준 압축 강도를 제가 왜 안 뺐겠습니까? 제가 말씀도 그것도 드렸는데 그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면접에서 내구성 기준 압축 강도도 물어보고 요번 면접에서 또 물어봤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분들은 이게 없어질 거라는 걸 모르고 그냥 문제 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이거 삭제된다면서 왜 예상 문제 이거 안 없애는 거예요? 아니 시험 내시는 분이 그것도 모르고 시험 낼 수도 있다.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예. 그러니 면접에서도 물어봤겠죠. 예. 요번 면접에서 또 물어봤거든요. 예. 면접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발표 났습니다. 요번 면접이. 예.
그래서 49점 몇 프로 또 50%도 안 됩니다. 면접. 네. 엄청납니다. 예. 50% 안 되니까 예, 만만치 않습니다. 면접도 예, 많이 돼 있습니다. 저랑 같이 준비하시면 예, 거의 한 80%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번 떨어지면 이제 고달픈 이제 그 광야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한 번 또 떨어지면 면접은. 그래서 처음에 딱 얼떨결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 문제입니다. 면접도. 예. 그래서 하여튼 면접까지 같이 잘 저랑 가보시면은 제가 다 해드리니까 뭐 현장 시공 경험이 없어도 예,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있는 것처럼. 네. 자, 기원 보정 강도. 자, 말씀드렸으니 그 내용 다 있죠? 거기 그 이번에 보시면은 품질 기준 강도에 기온 보정 강도를 더하여 호칭 강도. 이게 주문을 하기 위한 강도죠. 호칭 강도가. 예, 주문 강도. 호칭 강도죠. 네. 그래서 도입 배경은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보정값. 우리가 내용은 지금 한중 콘크리트. 우리가 윤 교수님이 한중 콘크리트 보정값 적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4도씨 미만인 경우는 우리가 6메가파스칼 우리가 보정을 해주죠. 네, 보정을 해주고 여기 간절기는 안 올리셨는데 결국은 뭐야 간절기까지 포함하면은 8도씨 미만은 6메가파스칼. 네, 18도씨 미만은 우리가 3메가파스칼 다 보정을 해주죠. 예, 그게 기온 보정 강도입니다. 거기까지 쓰신 분들 다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요건 뭐 그 정도 쓰시고 뭐 우리가 산식 다 알고 계시니 쓰시고 그 다음에 내용도 콘크리트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건 뭐 한 페이지 뭐 충분히 다 채울 수 있겠죠. 네. 자, 제가 강조한 최근의 기계적 이음. 네, 제가 10-10에서 용어 문제도 풀고 서술 문제도 풀고 모의 1에서도 제가 문제풀이 했습니다. 모의 2에서도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는 이제 공법별 특성만 이제 나타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일반 콘크리트와 철근 공사의 이런 메카니컬 커넥션과 메카니컬 스플라이스 전체적으로 가스 압적까지 다 기계적 이음으로 본다. 네, 그래서 외관 검사 그리고 뭐 인장 시험 그리고 가스 압접은 초음파로 그다음 슬리브는 잔류 변형량이 추가돼서 이제 잔류 변형량까지 완벽하게 써주셔야 된다. 네, 그래서 1검사 로트는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개소고 200개소를 표준으로 한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지금 강조 1년 내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번 회차에는 나올 때가 됐어가지고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철근의 기계적 이음. 자, 마지막 문제 모살 용접. 네, 뭐 그림 보시면 이거 이해되잖아요. 장판 시간에 목 두께 방향이 모재면과 45도 각을 이룬 용접. 네. 정의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그걸 보고 그림을 그리시면 되잖아요. 개념도. 그러면은 그 밑에는 어마어마하죠. 뭐 쓸 게 많죠. 뭐. 네. 이음 방법, 이음과 용접법에 따라서. 그래서 겹침 이음, T형 이음, 모서리 이음과 연속모살, 단속모살, 병렬모살, 원본모살 그림 그리면서 다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럼 뭐 요거 이제 한 페이지 채우는 거야. 뭐 종류까지 쓰고 그림까지 그리면 뭐 완벽한 거죠. 예, 모살 용접. 그럼 맞댐 용접하고 같이 또 비교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1교시를 이렇게 봤을 때, 자,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 주위에 계시면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네, 1번과 6번은 접근해서 풀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문제를 이제 버려야 되는데, 네, 뭐 선택을 하거나 버리거나, 네, 그래서 인슐레이션 파스너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발철근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몰라도 내가 충분히 이 단어를 우리가 해석하면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으니, 네, 그래서 충분히 다 풀어나갔다. 그래서 처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유추해서 그대로 풀어나가도 분명히 점수는 분명히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몇 점 나올 거는 그건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이. 제 주변에 모든 많은 공부를 하셨든 적게 공부를 하셨든 네. 모르는 문제는 정말 똑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기출 문제는 어느 정도 제가 기계적 이음을 강조해서 품질 기준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쓰세요. 탄사나 시험까지 써주면 좋습니다. 분명히 제가 강조해 드리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써주셨으면 그렇지 않은 내용과 분명히 점수 차가 저는 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시험 나온 걸 보고 그 위주로 제가 암기를 시키고 공부를 시키는 거니까. 네. 그래서 또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것도 어차피 이제 체육만 되셨으면은 네. 점수 우리가 이제 전회차에 적게 뽑았잖아요. 네. 전회차 34명 이제 적게 뽑았으니까 예. 조금 더 90명까지 첫 시험에 9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거의 뭐 34명에서 90명 사이까지는 분명히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니까 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2교시서부터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문제입니다. 네. 여기도 2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지막 한 문제가 좀 고르기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 1번 문제. LCC는 우리가 아무래도 V가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LCC는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접근해서 이게 많이 이제 풀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용어 문제로 나오면 우리가 쓸 수는 있는데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서술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든 거죠. 채우기가. 네. 안 되면 이제 LCC 이제 채우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V까지 넣는 거죠, 뭐. 항상 우리가 V 하면은 LCC까지 넣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작성하기, 서술로 채우기가, 뭐 쉽지는 않았다. 네. 자, 제로 에너지 구현의 에너지 절감 기술. 네.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가 우리 135에 개정되면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 인증제도와 같이 통합되면서 개정되면서 그때 바로 제가 이제 문제를 출제를 했었죠. 네. 114회에 나왔었으니까 네. 서술 문제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네. 그래서 제로 에너지의 이 구현을 위한 에너지 이제 절감 기술이 결국은 뭐야?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이걸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패시브와 액티브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패시브 액티브로 우리가 작성해 주면 우리가 채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계측이죠. 네, 계측인데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시방에 이제 올라탔거든요. 이제 계측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그 내용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계측까지 우리가 뭐 1단계, 우리가 3단계까지 이렇게 관리 기준을 보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토목 이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유심히 좀 더 보시고 아무래도 건축은 계측에 대한 기준까지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조금 들어가기가 힘든 문제다. 근데 과연 어디까지 점수를 줄 것인가라는 어디까지 작성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기준을 이제 작성하기는 힘드니까 예, 우리가 점수를 얼만큼 줄 것인가는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뭐 어차피 변별력 없이 그냥 점수 줄 수도 있는 거고 계측으로 채우면은 그건 이제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출이죠. 시스템과 부집 또 종류 또 물어봤습니다. 두 번 나왔는데 네. 그건 뭐 당연히 예상 문제에 있던 내용. 네. 그리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칼럼쇼트는 뭐 모든 분들이 다 나온다고 했겠죠. 뭐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네. 129에 나와서 끊겼으니까 이건 20분짜리다 무조건 작성해서 암기해서 쓰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이 선택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기존에 이제 모의원 분들은 모의원 이상 되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선택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답안을 받았는데 이제 3개월에 이번에 첫 시험 보시는 분은 선택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기본 문제였다 이것도. 네. 그리고 농막이 7도 이게 그게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예? 예, 이제 또 나왔는데 요것도 이제 서술로 작성하기에는 조금 좀 이게 작성하는데 좀 부담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2교시 문제도 마지막 한 문제를 선택하기가 체험 때문에 좀 고심을 했던 이런 교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문제 보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LCC. 그래서 개념, 목적, 구성, 분석법 물어봤잖아요. 이 LCC가 우리가 용어는 131에 분석해 보시면은 131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서술 문제 108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요거 우리 길잡이 책 있잖아요. 길잡이 책이 그대로 있어요. 개념, 그리고 목적, 그리고 이 그 구성, 그리고 요 분석법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분석법이 뭐 현재의 가치로 할 것이냐, 현가 분석법하고 균일한 영가로 할 것이냐, 이제 영가 분석법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대로 길잡이에 있는 것대로 쓰기만 하면 이제 되는 문제인데 워낙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채우는데 뭐 작성하신 분도 계시는데, 네. 다른 문제 쪽으로 더 많이 이제 기울어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길잡이 그대로 이제 제가 올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 모범 답안은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재를 갖고 있는 거에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하기 위한 답안입니다. 이 답안이 정답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답안은 제가 이제 기존에 우리 교재들 가지고 이제 설명도 해드리고 일부 추가된 내용도 있죠. 네. 일부 추가된 내용도 있는데 모두 다 추가돼서 이렇게 시간 관계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이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속도로 빠른 답변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작성한 답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런 말씀은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개인이 알아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변형될 거, 추가될 거 이렇게 해서 첨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재료에너지. 예, 구현을 135회 때 용어로 나왔죠. 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와 통합이 그때 됐거든요. 25년 1월 1일부로. 그래서 요거 무조건 이제 나온다 해서 135회 용어로 출제됐었죠. 그래서 자, 구현을 위한 에너지 절감 기술은 결국 뭐냐? 패시브와 액티브다. 이게 절감 기술이 패시브와 액티브에 대한 내용들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네, 그 내용들 작성해주고 그림 많잖아요. 우리 장판지에 있고 그림도에도 있고 그래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런 액티브와 패시브를 우리가 시공 관리하는데 힘들 거란 말이죠. 특히 액티브 같은 경우 힘들잖아요. 예, 비용이 증감되고 이음매가 이제 발생하면 안 되는 거고 열교 냉구에 대한 이런 발생이 있으면 안 되고 결국은 뭐야? 그런 내용들을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시공 관리 방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떠한 결로에 대한 어떠한 단열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써도 되고 하여튼 상당히 포괄적이다. 이 답안이. 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답안이다. 우리가 액티브랑 패시브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시공 관리를 할 것이냐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요거죠. 저거 3번. 예? 지하 6층 굴착 현장이 기존 구조물과 지하철 구조물에 인접해 있으며 굴착 중 지하 수위가 빠르게 저하되고 흙막 이벽 변이와 인접 건물 피치마가 설계 예상값을 넘어 관리 기준에 접근하고 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래서 그 KCS 기준이 이게 이제 25년 겁니다. 25년, 네, 24년, 25년 워낙 혼란스러운데 네, 현장에서의 규칙관리 기준. 요 기준이 제가 이제 KCS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규칙계획, 자료 분석, 그리고 원인 판단, 공사 중지 및 보강재개 절차. 네. 그래서 규칙관리 기준 보시면은 크게 보시면 지중 경사계하고 저 위에 보시면 지하 수위계 관리 기준 그리고 하중계 관리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고요. 예. 그리고 그 지중 이거 교재 왜 안 받으셨어요? 예. 이거 좀 사무실 있는데 예. 가져오세요. 사무실에. 예. 자, 현장에서 규칙관리 기준, 그 지중경사계 관리 기준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될 게,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이렇게, 균열 방지 위에 7일간 변이랑 허용 기준한테 설계 예상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7일간에, 그 일주일간입니다. 네 번째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이 하루의 변이량을 우리가 확인을 한다. 그래서 뭐 1mm 이하냐, 2mm 이하냐, 4mm 이하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관리 기준을 저거 보시면은 6번에 보시면은 1차 기준, 2차 기준, 3차 기준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토목에서 보면 이렇게 관리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요 관리 기준 보면 3차 값까지 가면은 이제 시급한 대책을 요망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2차 기준, 관리 기준 가면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관리를 요망한다라는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장에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장이 그 옆에 한 10m 도로에 옆에 붙어 있는 현장이에요. 제가 갔다 온 그 서소문의 현장이. 그럼 한쪽은 지금 지하 8층 가 있고, 그럼 한쪽은 지금 지하 3층 가고 있단 말이에요. 탑다운 현장인데. 그럼 벌써 이제 그 차이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럼 3층에서 지금 지하 3층에서 그 한 2, 3m 밑에 지하 수위가 계획대로 잡혀 있는데 그 옆에 현장은 그 지하 7층, 8층까지 갔는데 물이 지금 비치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그 차이로 인해서 분명히 그 이런 압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중 경사계가 지금 그 회사와 회사의 사이에 있는 지중 경사계의 값이 지금 그 2차 관리 기준에 지금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목 쪽에서는 이렇게 1차 값이냐, 2차 값이냐, 3차 값이냐 이렇게 관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계측 관리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비슷하게 우리가 경험이 있으면은 비슷하게 써줘도 분명히 가능하다. 그리고 지하 수위계 관리 기준, 그리고 하중계 관리 기준도 읽어보시면 이해되십니다. 다 3차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방에 있는 내용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 이게 힘들잖아요. 계측 계획서부터 벌써 뭐 보강재개 절차까지 많이도 물어봤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과연 이걸 완벽하게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제가 봤을 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 이걸 완벽하게 쓸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토목에 계신 분이 이걸 완벽히 숙지하고 이 계측에 대해서 아니면 계측에 관계된 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완벽하게 쓰실 분은 제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답안을 계측 계획은 우리 이제 그 교재에 있는 내용 올려봤고요. 자료 분석은 읽어보시면 이해 다 되십니다. 이것도 KCS에는 이런 내용 올려놨고요. 원인 판단도 KCS에 있는 내용. 공사 중지는 이제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예, 또 3차 관리 기준 도달 또는 초과됐을 때는 공사 중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강 재개 절차까지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보시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쓰기에는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과연 이거 정확하게 쓴 분들이 과연 있을까?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점수를 과연 줄 수 있느냐? 그건 이제 모르는 거예요. 답안이 점수가 나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든 엎어치든 되치든 계측으로 꽉 채웠다 하면은 그건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40점이 될 수도 있고 45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전혀 모르는 거니까. 네. 이런 제가 이제 총평에 올렸듯이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시스템 거푸집의 종류와 특징 시공식 고려사항. 이거 언제 나왔어요? 133회도 나오고 130회도 기출문제예요. 네. 또 나왔죠. 네. 제가 항상 체크해 드리잖아요. 장판지 할 때. 네. 이런 종류를 물어보니 장판지로 이거 풀어나가는 문제다. 그냥 장판지만 알고 있으면 풀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시스템 거푸집이라는 게 뭐야? 뭐, 한 개나 두 개 이상 우리가 같이 묶어서 있을 때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깽폼의 개념이 다 시스템이잖아요. 대형 폼들이. 그럼 대형 폼들 작성해 주시고, 시공식 고려사항은 결국은 뭐예요? 그냥 뭐 깽폼에 있는 내용 써도 되고, 그냥 시스템의 개념에서 우리가 그냥 어떠한 내용을 써도 전혀 무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길잡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장판지의 개념을 알고 계신 소장님들, 이건 내용 좋잖아요. 뭐 그림 그릴 수 있고, 테이블폼 그림 그릴 수 있고, 깽폼 그림 그릴 수 있고, 다 해서 그림 그리면서 채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 5번. 이거는 제가 모의고사에서는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문제가 원인 대책 나올 수 있고, 문제점 대책 나올 수 있고, 원인 문제점 대책 나올 수 있으니까 모든 것들 다 준비해 놓고 이 문제가 나오면은 20분 안에 무조건 풀 수 있게끔 암기해 놓고 쓰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예, 무조건 나오는 문제. 129에 나오고 이때까지 지금 출제가 안 됐으니까. 예? 그것도 이 문제랑 제가 이제 그 두 문제 강조했었잖아요. 클레임도 마찬가지고, 클레임도 131에 나오고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클레임은 지금 연관된 문제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물가 변동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칼럼 쇼트는, 자, 그런데 우리가 칼럼 쇼트에서 이런 질문을 하신단 말이죠. 여기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기둥의 부등 축소. 갑자기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꽂힌 거예요. 어디에 꽂혀요?
철골은 없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내신 분이 철근 콘크리트로 생각하고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칼럼 쇼트 하면은 우리가 철골조랑 같이 우리가 초고층에 이제 사용하는 게 칼럼 쇼트의 개념이니까 우리가 이제 철골을 집어넣어도 전혀 무방하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걸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 그런 데까지 막 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런 그 토시 하나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너무 거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부동 축소 원인, 뭐 탄성과 비탄성으로 제가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그랬고, 문제점 써야 되겠고, 이것도 설계, 시공, 단계 시 대책이니까 설계 단계, 이건 제가 이제 그림도 있는 내용도 가지고 왔는데,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이제 이런 때는 이제 중제목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네,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그 칼로 딱 이렇게 끊어서 어떤 게 설계 단계고 어떤 게 시공 단계냐, 그걸 끊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냥 대제목 잡고 비슷하게 작성해도 그게 설계 시에도 이걸 우리가 고려하는 거고 시공 시에도 우리가 고려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무조건 설계는 뭐 해야 되고 시공은 뭐 해야 되고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제목을 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거든. 막 구분해서 잡으려면은. 네. 자, 또 문제 또 방청도장. 네. 이게 방청도장, 철골공사의 방청도장인데, 공법의 종류와 시공시 품질관리. 자, 방청도장이 137에 농막이 7 해갖고 시험 나왔어요. 근데 이게 또 바로 또 출제됐네요. 네, 137에 나왔는데. 이게 또 서술로 작성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좀 우리가 약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총평해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농막이 7에 제외되는 부분을 꼭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체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 그 내용이 또 중요하고 제외되는 부분, 장판 시간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농막이 치는 이제 공법 종류. 이게 이제 우리가 KCS에서는 너무나 작아요, 내용이. 이제 공장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고 뭐 한 3-4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KS 기준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방청도장의 공법 종류. 그리고 시공시 품질 관리 방안, 뭐 도료 선정서부터 바탕 처리서부터, 네, 또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실 부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2교시 작성이 끝났고요. 자, 3교시입니다. 그래서 3교시는 좀 낫습니다. 네 문제 선택하는데, 뭐, 그래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네. 시스템 비계,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네. 전 시험에 시스템 동바리가 나왔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동바리, 시스템 피계는 무조건 서브를 작성해 놔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서술 서브, 용어 서브도 작성해 놔야 된다. 시스템 비계. 특히 이 시스템 요 비계는 시스템 비계 지금 언제 나왔어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시스템 비계. 130 서술이 136회 나왔어요. 강간 비계랑 비교. 그리고 134회 때 용어 문제 나오고. 그리고 또 나왔잖아요. 네.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면접 때 이제 수시로 물어봅니다. 시스템 비계. 네. 모든 분들이 선택입니다. 네. 그리고 커트널. 이것도 아주 예전 문제입니다. 재료별, 공법별 특성 막 물어보고 하자원인가 방지대책 아주 뭐 구형 문제, 올드한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철골 부재 공장 제작이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저는 그 공장 철골을 제가 용접 강조했잖아요. 제가 특강 시간에 프린트물 주면서 광주 대표 도서관에서 용접의 분량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물론 콘크리트 타설할 때 붕괴됐지만 철골이기 때문에 철골 나오면 무조건 대표 도서관 이런 문제점을 해서 작성해서 넣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골 문제가 유달리 좀 나왔습니다. 예? 철골이 좀 많이 죽었었거든요. 그 철콘에 좀 나왔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대표 도서관 작성해야 되겠죠. 체험이 힘든 거는 중대산업재, 중대시민재. 요거 제가 10-10에서 틀렸잖아요. 용어로. 용어 기출이잖아요. 네. 서술도도 128회 때 서술도도 물어봤었고, 용어 기출 문제. 제가 요번에는 안전 쪽에서 중대산업재, 중대시민재가 좀 꽂혀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한 거거든요. 10-10에서도 문제풀이 하고. 그래서 암기법도 가르쳐 드리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서술 문제라서 이제 채움이
힘든 거죠, 이제 서술 문제라서. 아, 그 현타가 또 나왔습니다. 예. 전에 차에 기석 나오고 그 전에 차에 현타 나오고, 네, 아주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건 당연히 다 출제, 뭐 작성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작성 못해도 네 번째 문제 스마트가 또 나왔잖아요, 스마트. 네. 그러니까 스마트 나왔으니 이것도 뭐 작성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제 스마트 안전기술에서 그냥 포괄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요거는 정확하게 그럼 분류체계가 어떻게 분류체계가 나눠졌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분류체계를 써줘야지 조금 45점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데 나머지 문제를 우리가 네 문제를 선택하는 데는 3교시는 그래도 지장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답안 보면은요, 속도 좀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자, 시스템 비계, 네,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136회 서술 문제 또 곧바로 또 출제됐고요. 네, 시스템 비계 설치 기준 물어봤고요. 뭐 기본입니다. 시스템 비계. 그리고 시공 전, 중, 후 검토 사항.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제가 이제 그 코사 가이드에 있는 기술 지원 규정의 내용 그래서 전중으로 뽑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이해 다 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대로 시공 전, 중, 후 그림 참고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간비계랑 비교까지 이렇게 같이 해놨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거. 재료별 공법별 특징이 87회고, 하자원인가 방지대책이 72회 때 문제거든요. 네, 오래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장판지로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재료별. 네. 재료별 다 장판지잖아요, 이거. 예. 그리고 공법별도 이제 장판지에 있는 문제. 네. 그래서 장판지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뭐 요거 간단히 그려놔도 우리가 하자원인가 방지대책. 네. 그래서 하자원인가 방지대책도 하자 원인 쓰고 대책 이럴 경우는 하자 원인 쓰고 대책 써도 괜찮아요. 네, 우리가 원인 대책 쓰듯이 네, 우리가 원인을 쓰고 내용을 대책 이렇게 써도 돼요. 왜냐면 위에서 다 찼으면은 이거를 원인과 대책을 이렇게 아이템으로 구분하다 보면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이제 칸이 없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원인 쓰고 대책을 같이 이렇게 내용으로 써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쓰든. 그래서 어쨌거나 하자 원인과 대책을 물어봤으니 그래서 우리 그림도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네, 참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기면은 우리가 시험까지 꼭 있어야 되겠죠. 네, 커트널은 무조건 시험 빠지면 안 되죠. 네, 당연히 쓰셨겠죠. 자. 문제 3번도 지금 그 공장 제작이 138에 나왔어요. 올해 나왔는데 또 나왔다.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린 제가 이제 그 10-10에서도 제가 나눠드렸는데 특강에서 나눠드린 그 이제 대표 도서관 철골에 대한 내용이 결과치가 딱 그 7월 말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작성해주면 좋다 해서 제가 원인과 대책을 제가 작성해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10-10에서 이제 또 드렸는데,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좋죠. 뭐 채용도 될 수 있는 거고, 네. 철골 부재 품질 검사 내용. 이것도 그림도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품질 검사 내용. 그 품질 검사 내용 보시면 뭐예요? 결국 밀시트 이런 거 빠지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거, 제가 이제 매일 철골의 공통 아이템 있잖아요. 탄소당량 이제 쓰라고 하잖아요. 네. 탄소당량 쓰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도 우리가 그림도에 있는 내용들 참고했고요. 그리고 절차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도에 있는 내용 자재 입고서부터 네, 공정관 검사서부터 이 시험 여기도 시험도 이렇게 되죠. 우리가 그림으로 다 나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 가서 맞춰 놓은 겁니다. 네,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그 용접 절차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비파계 그리고 이제 이 검사까지 최종 검사까지 해서 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은 뭐 철골 제작도 우리가 충분히 뭐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서브로 작성하셨으면은 뭐 충분히 작성하셨으리라 보겠습니다. 네. 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이것도 이제 용어로 131에 나왔었고요. 서술 문제로 이제 128에 이제 우리는 이제 산업재해니까 현장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 서술 문제로 작성하기엔 내용을 채우기가
좀 쉽지 않았다. 그럼 이제 다른 이제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법령들이 또 들어와서 이제 채워야 되는데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이제 네 문제를 선택하기에는요. 네. 그래서 문제 5번. 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네, 이게 바로 또 이것도 이제 138에 나왔는데 또 이제 나왔다라는 거. 네. 선정시 고려사항, 공법별 특징, 시공 순서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그래서 138회도 나오고 바로 나왔죠. 한번 걸르고, 그리고 132회 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타에서는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시공계획에서 우리가 우리가 개요서부터 이제 그 결론까지 이제 16가지 중에서 그 재료 장비가 있잖아요. 재료 및 장비. 재료 및 장비가 쓰면은 괜찮은데 우리가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그걸 작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현타가 나오면 그 장비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장비. 예. 그건 제가 이제 어떤 장비는 모의고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제가 그림 그려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장비를 쓰면은 좋은데 현타 제가 쓰라고 했는데 이제 쓰실 모의고사 하신 분들은 이제 쓰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장비는 모의고사에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공법별 특징이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가 관이공법, 굴착공법, 프리팩트 콘크리트 파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관이공법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가 굴착공법에서 우리가 뒤에 보시면은 지금 이것도 다 그림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림이 없지만 우리가 배너터 이제 RCD까지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PRD 하잖아요. PRD 우리는. 네, 그래서 PRD까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리팩트 콘크리트 파일도 간단하게 그릴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모두 다 전부 다 그릴 수 없잖아요, 지금. 그림을. 그래서 이거는 다양하게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시공 순서 물어보고 시공시 주의사항 물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시공시 주의사항이 또 다 이게 개념이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이제 시공시 주의사항으로 또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이거는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채용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6번. 자, 스마트 안전기술 개요, 그리고 안전관리비 적용 대상, 그리고 분류 체계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스마트가 연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전회 차에도 또 스마트에 대해서 나왔었고, 그 전회 차에도 또 스마트에 대해서 또 출제가 됐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26년 5월에 스마트 안전관리 활용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26년 5월치. 그냥 바로바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거기에 분류 체계가 이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개요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도 될 것이고, 안전관리비는 우리가 이제 산안법에 이제 2천만 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에서 이제 100%로 바뀌었잖아요. 네, 100%로 할 수 있고, 이제 최대 안전관리비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20%까지 우리가 25년 1월 1월이죠. 그래서 확대됐거든요. 네. 그래서 요 분류 체계 이렇게 보시면은 종합 모니터링 및 연동 시스템, 위험 정보 수집 및 알람 장비, 근로자 직접 보호 및 교육 장비. 그래서 요게 이 3대 분류와 그 밑에 보시면은 7개 중분류로 정의한 요거가 지금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물어본 건 이거예요. 네. 그래서 비슷하게 작성할 수 있어도 우리가 여기서 물어본 거는 이 분류 체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분류 체계를 써야지만은 요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2개 현장 갔다 오고, 어제도 이제 그 대우 본사에 있는 그 현장 갔다 오고, 그 화요일 날도 이제 방배동에 있는 대림 그 아파트 그 현장도 지금 갔다 오고, 항상 제가 가면은 이 현장에서 활용하는 스마트 안전 기술을 뭘 활용해요? 항상 제가 물어봐요. 그게 가장 현장마다 다 틀려요. 예. 물어보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래서 여기서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위험 정보 수집 및 알람 장비 이런 것들 지금 현장에서 활용하는 현장들이 있어요. 항상 제가 체크를 해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 현장에서는 이제 스마트 이제 헬멧에다 이제 스마트 센서를 이제 달아놓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평면하고 인면하고 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게 이제 3점도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정근 데이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니터에서 우리가
평면상에도 얼마의 인원들이 지금 움직이고 몇 명의 인원이 움직이고 있는지 평면상에서 다 그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단면상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한 분이 이제 위치가 그분이 움직이지 않은 시간이 10분 이상 초과됐다 하면 그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그 위험이 감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정지돼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관리 감독하는 분들한테 다 우리가 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현장들은 지금 최신 하고 있는 이런 현장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승인난 현장들 말고 최근에 하고 있는 현장들은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분리체계. 그래서 분리체계를 써야지만은 이 점수를 주지 않을까. 요 안전 문제는 그렇게 보고 있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 4교시도 이제 마지막 한 문제가 이제 문제였습니다. 네. 자, 화재, 물류창고 화재입니다. 이제 유형, 특징, 대책. 그래서 물류창고 화재가 하필 우리가 시험 보기 이제 7월 30일, 7월 말일입니다. 인천의 쿠팡 물류창고에서 화재 났습니다. 예. 그래서 22년에 그 이천에서 또 이제 그 물류창고, 물류창고 하면 화재입니다. 화재. 예. 그래서 그게 그 물류창고 화재로 제가 이제 이게 자주 이제 문제가 출제되진 않으니 요게 이제 제가 이제 표시해드린 게 104회 때 이렇게 화재에 대한 문제로 이제 출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이제 대형 화재는 시사성으로 이렇게 해서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리프트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근래 이제 용어로 출제됐었고, 예전에 이제 초에 이제 그 기출 문제인데, 요 리프트 문제 출제됐고요. 현업에 이제 계신 분들은 이제 어쨌거나 이제 네 문제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작성해서 쓰셨고요. 네. 그리고 콘크리트 여기 이음이 또 근래 출제됐었는데 또 됐습니다. 이건 모든 분들이 선택했고요. 그리고 치갑 하고 이제 거푸집 설치 및 타설시 주요 고려 사항도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걸리는 게 이 계산식이 또 걸리는 거예요. 계산식이. 그래서 계산식을 어차피 못 쓰니 그래서 치갑의 내용으로 묶어서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채점하시는 분이 몇 점을 줄 것이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산식을 쓰는 게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암기하지 않았으면은.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메탈 터치인데,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잖아요. 메탈 터치. 스칼라본의 메탈 터치 무조건 나온다. 그런데, 제가 문제도 냈었고, 네. 그런데, 이게, 서술로 나왔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거 좀 힘들게 했다. 메탈 터치. 네. 그래서 작성하는데, 이것도 이제 체험을 하는데, 이제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듈러. 요게 이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근래 133회 나왔었고요. 133회. 133회도 제가 이제, 요거 이제, 그때 이제 모듈러가 한참, 스마트 스쿨 해갖고 모듈러가 한참 활성화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듈러에 대해서 제가 최종 모의고사 때 문제를 출제돼갖고 했었는데, 요 문제 똑같은 문제가 120회 문제입니다. 120회.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예. 장단점. 요거를 제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 때 요거 저기로 냈어요. 제가 용어로 내갖고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네. 그래서 요게, 서술 문제로 마지막, 나왔다. 네. 자, 물류창고 화재 발생 유형. 그래서 요게 21일이네요. 21일. 인천 쿠팡에서 이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화재의 유형 이렇게 보시면은, 전기적 원인 이런 화기 작업, 용접, 용단 작업, 네, 그리고 가연성, 이런 화재, 적재물에 대한 화재, 적재물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화재의 특징을 이렇게 보시면은 단위 면적당 가연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렉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고가 높아요. 그리고 이게 메자닌 이런 규조라고 하는데, 메자닌 규조가 뭐냐면 복층 구조예요. 복층. 그러니까 복층에 단을 쌓아놓고 층층이 이렇게 물건들을 하얗게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류 창고에서 화재가 나면은 우리가 대형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번에 보시면 이런 화재의 성장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고, 밀집돼 있고, 그리고 수직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수평으로 연소가 되는
이런 그 확대가 크다. 그래서 초기 화재 감지도 곤란하고 초기 소화가 어려운 이런 그 기류 현상, 기둥, 플륨 현상이라고 하는데 열 기류 현상이 발생되고 그리고 다량의 이런 연기 및 유독 가스 그리고 이제 이런 피난 및 소방 활동도 이제 어렵습니다. 복잡한 이런 렉 시스템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또 구조체의 붕괴 위험이 있다. 예. 그래서 구조체의 붕괴 위험은 제가 모의고사 때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거 막 10m 된단 말이에요. 10m. 10m 되는데 물류센터에서 제가 이제 할로코아 슬라브를 이제 시험 내면서 할로코아 슬라브 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할로코아 슬라브가 이런 장습판에 사용하는 거예요. 물류 창고에서 무조건 할로코아 슬라브 들어가요. 그럼 이런 화재의 온도에서 PS 강선이 만일에 절단이 되면은 할로코아 슬라브가 붕괴될 우려도 분명히 나온다 해서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그런 내용까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화재가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재 발생에 대한 대책은 그런 그 내용 보시면은 이런 전기 설비부터 화기 작업, 뭐 방화, 내화 불연, 뭐 스프링클러, 뭐 이런 소화 이거 읽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피난 안전 그리고 적재 관리하면서 이런 교육까지 해서 이런 내용들을 과연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뭐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건설용 리프트. 보시면 설치 기준. 네. 이것도 104회 때 서술 문제고요. 118회 때 용어 문제인가요? 네. 118회 때 용어 문제입니다. 리프트. 네. 설치 기준 보시면 이제 요건 이제 제가 지침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뭐 리프트 개소 뭐 앵커를 4개소에 수평으로 해라. 뭐 마스트를 조립하고 최하부에서 6m 이내 뭐 18m마다 중간 지점에 마스트 를 지지해라. 저 밑에 보면 방호를 설치해라. 뭐 1.8m 이상 방호를 설치해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설치 기준을 작성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안전 대책, 뭐 방호 장치나 뭐 탑승 적재, 뭐 조립 해제 자격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진출입 로에는 그 방호 선반을 설치해야 되겠죠. 방호 선반. 네. 장비 선정 시 유의사항. 보시면 다 이해되실 겁니다. 네. 고속형 같은 경우 리프트 적용해야 되겠고, 양중, 능력, 대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케이지 규격도. 네. 작성해 봤고요. 그리고 운영 관리 방안. 네. 운영 관리 방안은 이제 사용 시 운영 관리와 작업 종료 시 운영 관리로 제가 요거는 건설기계 안전보건 이제 작업 지침. 요것도 이제 그 코사 가이드에서 제가 빼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안전보건 작업 지침이 있는 내용, 사용 시 내용과 작업 종료 시의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이해되시리라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자, 콘크리트 구조물 이음의 종류와 종류별 특징. 이게 130회 나왔는데 빨리 나왔어요. 예, 아주 오랜만에 130회 나온 건데. 네. 종류와 종류별 특징, 주요 하자 발생 이후 시공 시 유의할 점. 네. 이번 회차는 이런 종류도 많이 물어보고, 우리가 거푸집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을 쓰기가 어떻습니까? 뭐 그림 그리면 되잖아요. 그림. 그 내용을 채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쪽으로 채웠냐면 그림을 시공시 유의할 점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쓰는 겁니다. 이건 어떠한 형식의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음의 종류를 간단하게 표로 작성해 봤고, 예, 그리고 하자 발생 이유, 아무래도 이음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주요 하자 발생 이유를 작성해 봤고요. 그리고 시공시 유의할 점은 각 이음에 대한 시공시 유의할 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림도에 있는 내용으로 같이 발췌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해되시리라 보겠습니다. 자, 또 이거 치갑이 이제 또 거슬려요. 자, 전회차 또 출제됐잖아요. 치갑이. 그 치갑이 또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치갑의 이게 뭐야? 타설식 기둥 및 벽체 거푸집 치갑을 각각 계산식과 함께 설명하고, 그리고 거푸집 설치 및 타설식 주요 고려사항.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핵심이 과연 뭐야? 과연 계산식을 과연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계산식을 쓰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못 썼으니까. 예? 자, 그럼 기둥 및 벽체 거푸집 치갑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식은 이것도 이제 KCS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빼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이제 치갑은 이제
WH인데 이거 보시면은 슬럼프가 175mm가 이거 1.2m 깊이의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 진동 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 콘크리트 치갑은 다음 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해서 이거 KCS 기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둥 거푸집 치갑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이제 그 표준 시방에 있는 내용입니다. KCS에. 그리고 벽체 거푸집 치갑 여기 이제 속도와 높이로 좀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기하기가 조금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타설 속도 2.1m 시간당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m 미만인 벽체하고 예, 타설 속도가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에서 4.5m 예, 모든 벽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하여튼 이해되십니다 이거. 그래서 시방에 있는 내용 제가 갖다 놨는데 과연 이제 쓰신 이것도 또 그 답안이 이제 그 나와봐야 알겠죠 점수가. 네. 모든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치갑에 대한 내용도 쓰고 그 다음에 거푸집 설치 및 타설 시 주요 고려사항 이렇게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점수가 나와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메탈 터치입니다. 네, 설계 개념, 응력 전달 기준, 이음면의 강도, 가공, 그 정밀도, 우리 교재 용어 교재 다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응력 전달 기준은 제가 이제 쓰라고 하는 내용 있잖아요. 이음부 내력은 존재 응력 이상 이음부 내력은 부재 허용 내력이 50%, 인장 응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부재 50%를 우리가 응력에서 직접 전달한다. 이 내용으로 지금 올려놨고요. 네, 메탈 터치의 내용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강구조 설계 기준이라고 제가 작성하라는 내용이고요. 그 이음부 정밀도 기준도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네, 이음부 내용. 그리고 시공 검측 시 유의사항. 이음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것도 읽어보시면 이해되십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서술 문제로 작성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있는 내용들이 다 요것도 KDS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용어로 이게 전문적으로 이제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서술 문제로 가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 예,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 문제 한 문제가 항상 요 4교시도 좀 걸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모듈러가 나왔습니다. OSC도 나오고 모듈러도 나오고. 제가 모듈러가 이제 그 최종에서 제가 풀렸었나요? 네, 그 실점 최종 모의고사에 제가 풀렸죠. 그 모듈러 용어 문제로. 자, 보시면 120회 나오고 130회, 그러니까 120회 문제랑 똑같습니다. 네, 모듈러의 장단점, 종류는 우리가 적층을 라면과 이제 벽식으로 적층으로 보고 이제 인필도 이제 용어로 우리가 출제됐잖아요. 인필도 종류별 특징. 그리고 제가 모듈러 특별법 해갖고 우리 제가 이제 올해 초 문제 138회 문제 최종하고도 제가 모듈러 특별법 지금 이제 요게 이제 그 25년 12월 달에 먼저 나왔었어요. 근데 말이 많았어요. 모듈러 특별법. 일괄 설계 시공 동시 발주 특혜를 주고 이렇게 발주 특혜 주면은 문제가 발생된다면서 많은 지금 반대에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결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6월 달에 보완해서 또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말에 한번 또 제정된다 어쩐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많은 벽에 지금 70% 이상인 공사금액의 뭐 70% 이상이면 뭐 종합으로 또 인정을 해준다 하면서 이런 좀 그 특혜를 이제 준다는 것도 종합회사에서 그런 이제 이건 위험한 이런 발상이다라고 또 반대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듈러 특별법을 제가 작성을 하라고 했고 지금 여튼 모듈러가 133에 나온 거는 그때 한참 막 뜨고 있을 때예요. 모듈러 그 스마트 스쿨 해갖고 한참 뜨고 있고 조금 주춤했어요. 그거 끝나고 왜? 이제 좀 그 스마트 스쿨에서 이제 이제 창고로 다시 들어봤는데 그게 다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필요한 구간에서는 곳에서는 이제 그 새 자재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듈러가 이 폐기물을 절감하는 이런 그 대책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한 번 썼다가 이제 그래서 생애 주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그래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듈러의 내용이 그래서 한참 죽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이 특별법으로 지금 강조를 하면서 지금 그 활성화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도로 교통 여기 지금 보시면 단점에 보시면 운반비 상승이 있잖아요. 운반비가 상승돼요. 근데 문제는 운반비 상승도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도로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도로에. 왜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중이 우리가 40톤의 제약을 받는데요. 그러면 각 바퀴 축하중이 10톤씩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듈을 짜갖고 가는데 모듈은 정확하게 다 그 평균적인 하중을 우리가 40톤 이내면 다 10톤씩 이렇게 받는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설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설비 우리 안에 시스템이. 그럼 한쪽에 지금 뭐 1km라도 오버되면은 바로 도로를 운반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폭도 막 2.5m, 뭐 높이도 4에서 4.2m를 하고 길이도 16.7m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완화시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모듈러도 결국은 조각조각 쪼개서 다시 새로운 현장에 가서 새로운 또 어떠한 우리가 이제 무슨 조인트나 아니면 어떠한 이제 층간 소음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도로 교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이게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이런 내용들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적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들 제가 항상 그런 것들을 수업하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많이들 적으세요. 네. 그래서 모듈러도 이런 여타 이런 요즘의 근황 같은 경우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모듈러가 어디로 뜨고 있는지 아세요? 어디로 뜬다? 데이터 센터로 떠요. 데이터 센터. 요즘. 예. 그 데이터 센터를 지금은 모듈러로. 왜? 모듈러로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단축돼요? 공기가 단축되는 거예요. 공기가. 예. 빠른 속도로. 그래서 RC의 공기를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고 데이터를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RC의 공기보다는 우리가 그 모듈러로 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금 구축하는 데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빠른 속도로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자, 말씀드리지만 이건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문제가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몇 명을 뽑느냐가 문제예요. 항상 우리 시공기술사는. 네, 그래서 이 답안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 채점하는 사람의 기준은 항상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만들어낸 우리 교재를 가지고 만들어낸 답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규반에서 끝나시고 이제 모의고사 하시는 분들은 이제 10분간 쉬셨다가 이제 모의고사 이제 실시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제 또 다른 스케줄에서 오신 분들은 뭐 특별한 거 아니면 저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또 저는 지금 상담하기엔 좀 시간상에 이제 저희 있으니까 저랑 개별적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